그 월급에 잠이 와?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몽성 예뭉치 양수민입니다. 네, 에이세 아빠 손철입니다. 네, 표대표 표윤봉입니다. 뭐 재미나는 거 없습니까? 네. 방송도 중요하지만 저야 뭐 그 요즘 야구 보는 재미가 있죠, 뭐. 야구 좋아하세요? 네, 뭐 1년에 직관 작년에 이제 경기장 직접 가는 거 직관이라고 그러잖아요. 제가 작년에 18번 야구장 갔으니까 상당히 그 좋아하는 축에 속하죠. 올해도 벌써 5번 갔네요. 네. 18번? 네? 그렇죠. 18번. 네. 우리 최강 기아 타이거즈. 또 왜 그래 방송에서 왜 또 지금 에세다빠 팬이 엄청 줄었어요 지금. 전 땡큐죠. 예. 그 이제 최근에 6.18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. 그래서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투기 가열이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조율을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고,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안들이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들, 물론 진정 효과도 없겠지만 우려되는 것들로 또 다른 그 좀 규제받지 않는 대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그쪽으로 불똥을 칠 수 있다. 관련돼서 지금 뭐 그 최근 기사에 의하면은 뭐 물론 이제 강구선 기사 성격도 있지만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또 그 투자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, 이런 얘기가 들린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죠. 네, 예. 참 그 셀러맨들, 예, 그렇죠. 건물주, 조물주 밑에 건물주, 건물주가 되고 싶은 생각 누구나 다 있습니다. 그리고 따박따박 받는 월세 유혹, 그 떨쳐내기 쉽지 않죠. 예, 다들 이제 하나씩은 생각하고 갖고 싶은 월세인데 어떠세요, 이 부분에 대해서는?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월세를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게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뭐 조금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입주자하고 괜히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행정명령 떨어져서 과태료 나올 수도 있고,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70대 분들,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, 잘 나가는 수익형 부동산도 막 파시려고 그래요. 관리가 어려워가지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한 5년, 10년 정도 관리해 보신 분들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, 막상 그 퇴직 이후에 무작정 그냥 월세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고 뭐 사시더라도 그걸 고려해서 좀 사시는 게 어떨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이 궁금해요. 예, 이 부분. 왜냐면 직장인들 만나서 많이들 상담들 하니까, 근데 이분들이 정말 내가 엄청난 꿈이 하나 있어. 월세 받는 삶을 살고 싶어가 아니고 내 소박한 꿈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받는데 그거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월세 받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어라고 소박하게 얘기하셔서 그 현실을 좀 저희가 이제 얘기해 드리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, 이런 기대를 해요. 좀 막연한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. 한번 얘기해 보시죠. 좀 그 재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, 그리고 좀 재무 외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런 게 있죠. 그러니까 재무적인 상황은 일단 생각보다 이제 세금이 많이 이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뭐 보유세 같은 경우, 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나갈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그 환급 받으려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또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좀 발생을 그렇죠. 하고요. 그리고 의외로 또 수리비라든가 뭐 거래 비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처리 명령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도 있고, 근데 꼭 이제 재정적인 부분만 고려하기는 또 어려운 게 재무 이제 외적인 걸 보게 되면 뭐 진짜 뭐 상권이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시 발생하게 되면 이제 나는 비용만 내게 되는 셈이 되고, 그리고 조금 이제 악질 입주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임대료는 안 내고 뭐 이른바 뭐 배째라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은 이게 해결은 또 되더라도 나중에 또
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. 제가 볼 때는 삶의 질이 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월세 받아 노후생활 하겠다 이런 접근보다도 본인의 어떤 은퇴설계 차원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편입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. 네. 이런 점들은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. 좀 특히나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팩트를 나눠 주셨는데, 최근 추이를 한번 볼까요? 실질적으로 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동산 114 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전국 그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추이를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못 봤죠. 과거에는 뭐 7, 8%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2015년까지 자료만 나와 있는데 5%대로 떨어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재밌는 건 뭐냐면 평당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.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. 이거는 비싸게 사서 그래요. 그렇지. 그러니까는 그 실제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동산이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일본에서는 오히려 임대 물건 중에 임대 수익률이 9%까지 나오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.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목표 수익률 7% 정도를 내가 놓고 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. 그러면은 일단 계산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. 월세 100만 원이 나오는 상가에 투자한다. 그러면 1년에 1,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 빼고 이제 산술적으로 그걸 얼마에 사야 되냐? 취득세 포함해가지고 1억 7,2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1,200만 원을 1억 7,200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딱 0.07 딱 나오거든요. 7%가 나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1억 7,200만 원에 사는 게 아니고 2억에 산다. 1,200을 2억으로 나누면 0.06%로 떨어지는 거고.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5% 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하여튼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싸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. 누가 비싸게 사고 있어요? 까막눈. 네, 퇴직하시는 퇴직자분들이 뭐 이런 거죠. 나 월세가 필요해. 그렇지. 그러니까는 뭐 사긴 사야 되는데 뭐 남말 믿고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다 한다. 그러면 그냥 남말 믿고 덜컥 사는 거거든요. 그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수익도 낮은데 기본적으로 공실까지 발생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되겠죠.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?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.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.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 와우. 한번 실질 사례를 예를 들으시죠. 네네. 뭐 저희가 근데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것도 하나 실은 살짝 있는데 이 흐름의 대전제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또 저희가 지금 월세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뭐 비싸게 사도 이 상가의 가치도 올라가고 월세도 받고 그러면 뭐 거기다 빚이 좀 있다 한들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보면 문제는 아직 저희가 2015년 자료까지 봤는데 올랐단 말이죠. 뭐 어떠냐 오르면 되지 뭐 이런 게 또 같이 돌아가니까 쉽게 그 마음들을 바꾸시기가 쉽진 않은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도시 살잖아요. 광교라는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거긴 여전히 그래도 뭐 분양 뭐 나오면 줄 서 있고 뭐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큰 흐름이 또 어떻게 될 건가가 반대로 상가 투자에 있어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건설사들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거 분양할 때 일부러 줄 세운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전시 효과 때문인데, 근데 저도 이제 표 대표님과 같이 이제 저도 광교에 살거든요. 근데 제가 상가를 좀 이렇게 보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.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. 평당 분양가가 평당 3,300만 원 넘고 1층은 더 비싸고 이래 버리니까,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비싸다.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. 누군가는 분양 받잖아요. 누군가는 분양 받았습니다. 그럼 어떻게 임대를 줘야 돼요? 비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영업자다.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. 그 임대료를 주고. 근데 또 누군가는 또 사업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광교 나중에 중심상가에 밥 먹으러 가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2인분을 시키면 어떤 데는 1인분처럼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.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 비싸게 사서 했으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안 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,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
일부러 제가 직접 사진을 찍거든요. 제가 사진을 찍고 보니까 광교 신도시 중심상가 괜찮다고 하는 데들도 나중에 이제 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상당히 그 분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오피스텔이 저는 예전에 오피스텔 투자를 해봤어요. 아, 예. 네,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살지가 않죠. 맞죠? 아파트는 주인이 살잖아요. 네. 오피스텔은 주인이 살지 않아요. 맞죠? 대부분 그러면 그 누가 다 거래를 합니까? 밑에 1층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 거래를 하죠. 예, 예. 그분들의 목적은 가격을 올리는 게 목적일까요? 아니면 회전을 시키는 게 목적일까요? 회전이죠. 네. 자, 그 이유도 있고요. 가격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회전을 시켜야 돼요. 자,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죠.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생각보다 크게 빠른 시일 내에 감소합니다. 즉 가치가 자산에 대한 가치가 많이 땅값을 제하고 나면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 중요한 건 대지 지분 자체도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. 즉 오피스텔은 현금화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은퇴하셨어. 고객분도 보시죠.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새 거를 분양받지 기존 거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. 즉 그 말의미는 뭐냐면 본인 거의 팔려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안 팔린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가는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원금을 쌌어. 그 중요한 거는 연 몇 프로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는 추후에 내가 원금을 할 수 있을 경우에 그동안에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환산해 보면 연 몇 프로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그 중요한 거는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내가 수익을 받는 개념이 최종적으로 아니에요. 중요한 건 내가 오피스텔을 팔았을 경우에 현금화 시켰을 경우에 그동안에 내가 얼마 정도 월세를 받았는지에 대한 수익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월세가 내 오피스텔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미쳐버리는 거죠.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라니까요. 결국 지도내에서 지가 빼먹는 개념이야. 네. 이게 오피스텔의 맹점이에요. 예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한국감정원 자료를 좀 봤었는데 네. 공실률 보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게 잘 나와 있어요. 제가 한 가지 이제 문제를 내보면 거기는 이제 소형 물건은 2층 이하 물건입니다. 네, 2층 이하의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그 중형을 이제 6층까지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6층 그러니까 아예 건물이 이제 6층 이하로 돼 있는 거죠. 그 물건. 그다음에 6층 이상의 물건.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게 뭐고 가장 낮은 게 뭘 것 같아요?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만약 6층 이상 물건들이 지금 분양하는 거니까 네. 가장 공실률이 낮고 2층 이하는 좀 오래된 건물일 거니까 가장 공실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입니다. 그러니까 2층 이하의 소형 물건 같은 경우는요. 실제적으로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5%가 안 돼요. 그런데 6층 이상 물건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5%가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신규 분양을 받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공실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임대 수익률도 만만치가 않은데 네. 공실까지 벌어진다.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이제 큰 은퇴 생활에 있어서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실제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강동 YCT 수익률 분석 자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?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. 네.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분양을 했잖아요. 엄청 겠지. 근데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규제를 낮춘 주택입니다. 뭐 주차장에 대한 규제도 낮추고 소음 규제도 낮추고 일단 지어라. 좀 질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질이 떨어지니까 공실률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다가 2014년 2월에 이제 입주한 이제 강동 YCT 도시형 생활주택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분양가, 취득세, 뭐 임대보증금, 월 임대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 자체를 이제 감안을 해보게 되면 한 5.5%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 공실률이 일반적인 지역의 공실률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20% 30% 정도 되거든요. 그까지 반영이 되면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죠. 더군다나 규제가 낮춰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런던 화재 사고 난 거 있죠. 그것과 유사한 게 뭐였냐면 예전에 의정부 화재 사고 났던 그렇죠. 거. 네. 거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규제를 낮춰가지고 외벽 단열재를 스티로폼으로 했거든요.
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금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정말로 내가 선택을 할 때는 관리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수익률 분석을 반드시 하시고 선택하셔라. 이게 그래야 본인 은퇴 생활을 지킬 수가 있다.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그 또 비재무제 측면에서 초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젊은 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은퇴 이후에 노년층에 은퇴 수단으로서 하나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노후는 편해야 되잖아요. 근데 보셔요. 맨날 그 수익형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임차자하고 분쟁하고 뭐 고쳐달라 갈아달라 돈도 주도 안 하고 야, 참 이게 다들 하소연이 많아요. 예, 그래서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런 노고가 굉장히 요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그 은퇴하신 분들의 수익률 부동산 관리에서도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네네.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실제 본 사례인데 뭐 사례랄 것까지는 없지만,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지어진 그런 주상복합이니까 거기에 이제 커피숍에서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일하기 싫어서 커피숍에서 이제 노트북 켜놓고 이렇게 원고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요. 옆에 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례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 부부와 그 다음에 젊은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이제 거기서 새 들어서 장사하는 신발 가게를 하는 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이 세입자,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신발 가게를 하시는 분은 얘기는 계속 이거예요. 자기가 이렇게 장사를 안 되면 경험이 없다. 저도 진짜 사장님 그 상가 얻어가지고 월세 잘 내면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다. 제발 좀 도와달라면 이런 얘기를 멋쩍게 계속 듣고 계시다가 뭐 나로 뭐 이런 상황 모르는 거 아니니까 하고 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협의를 하는 그림인데 편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. 말만 들어서 그렇네요, 진짜. 네. 자, 수익형 부동산 좋죠. 따박따박 찍히는 거 좋죠. 근데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.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본인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다가는 힘들어진다는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네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방금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을 은퇴 설계 과정에서 편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가장 기본적인 소득은 사실 삼청연금으로 마련해야 된다. 공적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 반드시 무엇인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 수익률 분석을 통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은퇴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켜진다. 뭐 이런 것들은 감안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하나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뭐 상가도 좋고요. 아마 분명히 월세 잘 나오는 상가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. 근데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 몰이라고 할까요? 뭘 사거나 뭘 즐기거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옛날처럼 어디 한 군데 있어서 글로 다 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거 여건에 옆에 근처에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급이 많다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 바꾸시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, 준비 이런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원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. 다들 힘내시고요. 파이팅! 네, 파이팅!